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전 약 55분 정도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인데 이 패널 네 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최병묵 정치평론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두 사람의 오늘 오전 만남 어렵사리 성사가 됐는데 먼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그러게 갑자기 길이 많이 막히네요. 커피 괜찮으신가요? 네. 대표님을 먼저. 아니요, 좋았어요. 아니요, 무슨 말씀?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단합을 유지하고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형편없는 폭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가 길을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안타깝게도 나의 마음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변화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묻지마 단합 뭐 이런 걸 견지했던 것 같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아니 대표직을 물러나야 일단 단합이고 뭐고 할 것 아니냐 뭐 아마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처음부터 예고됐던 결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고됐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점상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하튼 본인의 그 배지 뭐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당을 총선 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저는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공천 시스템을 이제 뭐 친명계라고 얘기하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죠. 그러면 자기 사람을 조금 더 많이 공천하기 위해서는 공천관리위원들도 자기 사람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 시점까지는 설령 이재명 대표가 양보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꺼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양보 카드를 꺼낼 이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아니 그냥 날 보고 무조건 탈당하지 말고 와서 도와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두 사람 간에 뭐 주고받기식 협상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오늘 뭐 외견상으로는 결렬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몇 가지의 그 가능성을 놓고 아마 줄다리기 수싸움이 계속될 걸로 봅니다. 수싸움은 일단 계속될 거다. 일단 그러면 오늘은 뭐 명분 쌓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십니까? 이건 수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결과적으로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네네.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 신당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대표한테 뭘 양보할 생각도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국민들 보기에 그러니까 좀 그걸 맞춰주는 거. 예, 이 정도의 차원이라고 보고요. 처음부터 이건 합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일단 내려와야 되고 통합 비대위를 한다는 건 다 그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는 수순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석현 전 의원이 사실은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 이낙연 네. 대표랑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림이 다 나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속내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니 뭐 우리도 이낙연이 나가든 말든 그게 우리한테 크게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속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신당을 만들 거라도 좀 전망도 하셨고 내부적 그림이 다 나왔다고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실제로 좀 다른 의원들의 합류가 이어질까요?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의미한 새를 규합해서 외부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인지 분당으로까지 지칭할 만한 움직임이 있을 것인지 그래 보이지는 않는 거죠. 일부 탈당, 지금 탈당 원내 인사 중에 따라가는 그 인사들은 전혀 없다는 점도 사실 주목할 지점이고요. 지금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는 저는 뭐 고개가 끄덕여거려지는 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렇다면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가 내려온 그 후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는지 예. 어떻게 총선 승리를 민주당 이름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하셨는지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역과 세와 그리고 자금 그 이외에 가장 중요한 건 제3지대에서 대의 명분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전후의 시신 위에서는 뭐 승리가를 부를 수 없다,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통합 비대위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 공천권과 관련된 알력 다툼이 밑에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탈당 흐름이 대의 명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고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얼굴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그 예. 통합 비대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 비대위는 전제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그리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이런 요구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어렵다.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일단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 대표이고 지금 총선을 100여일 앞둔 엄중한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에 야당 당 대표가 본인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개인만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의 구성원 당원들 모두의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그런 공감대가 모아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장유희 변호사님이 예. 명분 얘기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뭐 통합 비대위로 가려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와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당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에 쇄신을 계속하고 혁신을 해서 민주당에 위기감을 준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재명 예. 대표가 변할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런데 예.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아니다 일단.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을 장악해야 되는데 예. 네네. 당을 장악하는 거는 공천 구조, 공천 설계 이게 거의 끝나가면 당이 어느 정도 장악될 거라는 게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얼마든지 양복하도록 그때는 본인이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예. 게 아니에요. 총선 끝나고 나서 이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면 되는 거죠. 장악력을 일단 확보한 뒤에. 저는 예. 그런 그림을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도 그림이 나온 다음에 이제 양복 카드를 예. 그때 상황을 보고 예. 안 꺼내면 안 되겠다 싶으면 꺼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안 꺼내도 계속 갈 수 있겠다 싶으면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 국민의힘의 변화 속도하고도 맞물려 있겠죠. 그렇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앞으로도 아마 예. 이낙연 전 대표하고 또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만나서 지금 꺼낼까 다음에 꺼낼까 예. 뭐 이러고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요구가 있을 겁니다. 뭐 이제 통합비대위라는 게 대표직 사퇴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공천 설계를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통합비대위 구성 못할 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명분도 자기가 쥐는 거고 예. 이선우 요구는 받아들이는 셈이 되고 다만 시점이 지금이 아니다. 예.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새 이재명 인물이 대표가 예. 꺼낼 카드가 몇 가지가 있다. 이거.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첫날인 어제 관례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예성외로 훈훈했다고 하는데 첫 대면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전 가경입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가세요.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좀 의견을 표출하신 게 있을까요? 이 안에서요? 특별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네, 어제 만남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어제 회동 뭐 인사를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보통 이제 예. 첫 만남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국회에서 저런 관례가 계속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다 첫 때면은 저래요. 예. 예, 다 웃어요. 저 처음에 겉으로는. 일단 웃는다. 예, 일단 웃으면서 다 시작하는데 네네. 사실은 그 미묘한 부분들은 서로 얘기 안 해요. 첫 만남에서 그런 얘기를 굳이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만남은 별로 뭐 그냥 그럴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결국은 검사 대 피의자의 구도가 지금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불편한 뭐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제 두고 봐야 되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지혜롭게 예. 헤쳐나갈지. 저는 양쪽 다. 양쪽 다. 예, 그게 그렇죠. 국민들께서 예.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지점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는 좋았지만 두 사람 만남 전후로는 좀 날선 발언을 좀 이어갔습니다. 특히 저 백드롭에 적혀 있는 글인데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여러분 농구 좋아하십니까? 농구에선 피벗 플레이라는 걸 하잖아요. 한 발 지탱하고 다른 발 움직여야지 두 발 다 움직이면 반칙되는 거죠. 두 발 다 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이기기만 한다면 된다는 식으로 플레이한다면 우리가 민주당과 다를 게 없어질 겁니다. 똘똘 뭉쳐서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된 뒤에 이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규정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소 조항은 크게 특검 추정권을 야권이 독점하는 문제, 이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는 점 등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일단 이게 정의당 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거죠. 예. 어떤 의회를 통과한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한동훈 장관이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감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악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송사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이 원피고 내지는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재척 사유가 됩니다. 공정한 어떤 판단 내리기 어렵거든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검을 여당이 대통령의 심기를 지금 보존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당이 추천을 한다?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의식이 녹아있는 겁니다. 생중계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수사 상황이 실질적으로 중계가 되는 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브리핑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 해당 법률은요. 한동훈 당시 검사가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할 때 있었던 법안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와서 악법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하면 맞고 타인이 하면 타당이 하면 틀리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고요.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별건 수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검찰로서는 그리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를 진행하다가 뭔가 범죄의 단서를 알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별건 수사라고 해서 그 수사가 무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의 수사도 그런데 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예외여야 됩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위원장은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브리핑되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 상황이 좀 언론을 도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걸 지금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미 8개월여 전부터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4월에 태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끝날 즈음이 언제라는 거는 명확히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시간표가 나와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12월쯤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 그 종료 기한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면 총선 몇 개월 전이다. 이거는 뭐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러면 왜 그동안 국민의힘은 아무런 협상 카드도 제시하지 않고 이걸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이 법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추천하는 특검, 그것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그렇죠? 예. 합의 없이. 그리고 매일매일 브리핑하는 점, 그다음에 지금 남은 기간이 이제 총선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네. 뭐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총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일반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자꾸 질문을 그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거부권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부권 자체에 대한 예. 이 좀 질문을 받는 데 대한 그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관해서 별로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물론 그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총선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국정농단 사건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이규철 특검보가 대변인 역할로 매일 브리핑을 했는데 당시에는 여야 합의가 있었잖아요. 여야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뭐 대선이 그 다음에 있긴 했지만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거가 있을 것이다 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차이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사실 그런 부분은 예.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한다면 또 예. 세밀하게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일단 특검이 가동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사 상황들을 매일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례적인 조항이거나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만 이례적으로 처음 들어온 조항이 아니라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야당이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시간표가 12월 말에 통과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악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적어도 우리나라 사법체제에서는 수사 대상이 수사 시기라든지 수사 뭐 방법이라든지 수사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 국민의힘이 늘 해오던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는 네. 국민의힘을 향해서 집권 소수 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소수 야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집권 야당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하자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여당이 하는 일이 야당 하는 일 반대하고 퇴장하고 거부하고 협치 그런 건 아예 마인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비롯해 앞서 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의 말씀에 대한 반박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집행하는 건 검사들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최순실 관련 사건 때 이거 다 해놓고 나서 지금 왜 달라지냐.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왜냐. 그 법을 만든 게 국회의원이었지 한동훈 장관이 법을 만든 건 아니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건으로 온갖 수사가 일어났을 때 그 두 분도 포함하셔가지고 민주당 패널들이 나오셔갖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했고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신 분도 있어요. 검사들에 대해서.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를 갖다가 대놓고 하겠다. 브리핑한다는 거는 대놓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해 줄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하겠다. 아예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순실 건 때 그 특검에 관련돼서 브리핑하는 거 들어갔어요. 그 조항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상적인 사람들, 상식적인 많은 분들은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마녀 사냥으로까지 가고 온갖 사람들이 그 확실하지 않은 얘기들을 다 쏟아내고 각종 유튜버, 결국은 뭐냐면 광화문에 가서 맨날 집회하고 있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반성을 하고 그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브리핑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와가지고 잘못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과거에도 했으니까 지금도 해라.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 추가하면 예. 사실은 이게 그때는 할 이야기들이 많아지는데 아니,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얘기했어요. 그때는 부탁드립니다. 대선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총선은 있잖아요. 탄핵이 아니, 통과가 된 게 이제 탄핵은 3월이었으니까요. 12월 달에 통과가 돼 있으니까. 탄핵안이 가결된 게 12월 9일이었고 왜냐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검 착수는 그 전에 맞습니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서 예. 대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안 됐어요. 예, 예. 지금은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예.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차이라면 예. 그때 최순실 특검 국정농단 사건은 처음 수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해서 예. 뭐 거의 무혐의 직전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 차이가 있어요. 제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그때 당시 이제 특수본 체제에서 수사를 하다가 특검으로 넘어간 거고 네. 2016년 12월 9일에 이 탄핵안이 가결이 돼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서 2017년 3월에 탄핵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매일 브리핑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선거가 그때는 예정돼 있지 않았다. 그 부분은 이제 맞는 말씀이고 다만 광화문 광장의 정상적인 사람들 그 표현은 이 사람들마다 참여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정을 드리고 반론 있으시면 반론 듣고 넘어갈게요. 이게 예. 문재인 정부 검찰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검찰이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요. 무혐의를 내리면 됩니다. 무혐의로 처분을 내리지도 못하고 기소하지도 못하고 지금 1심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권오수 회장의 판결문이 있었죠. 1, 2차 관련해서 모두 1, 2차 전부에 걸쳐서 통장이 계좌가 활용됐던 것은 김 여사가 유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왜 수사하지 못합니까? 왜 마침표 찍지 못합니까? 심지어 직접 전화로 매도를 냈다라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해당 공판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문제 없다면 불기소 내리십시오. 이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수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이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김정수예요. 예. 이정수. 이정수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들이 수사 다 해놓고도 기소를 못했잖아요. 네네. 일단 그 두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그 당시 자기네들이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여 분 만에 곧바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법안 처리 직후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점 그리고 제2요구권이란 표현 대신에 거부권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동안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셨던 수차례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겠다 이런 말이라도 덧붙였었는데요. 시간을 또 뒀고요. 그렇죠. 시간을 훨씬 더 뒀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아직 그 법안이 통과가 됐을 뿐이었는데 바로 즉각 그리고 그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 사실 헌법상 원래 정식 명칭은 제2요구권이거든요. 그만큼 거부권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 그리고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발표가 나왔다라는 것 점에서 대통령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숨기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저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국민들의 감정이 더 중요할 텐데요.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의 감정을 좀 더 고려하셔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일단 했고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건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원래 대통령실에서 제의 요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실로 법안이 온 이후부터 15일 이내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뭐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예고할 필요도 없어요. 예. 15일 이내에 거기다가 이유를 달아서 처리해 주세요. 제의를 요구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 시점이 없어요. 마감 시한이 없다. 그러니까 예. 뭐 보름 내에 해야 된다, 한 달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언제 해도 상관이 없다. 언제 해도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거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제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정략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용할 수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금 당장 만약에 뭐 내년 한 1월 뭐 5일이나 10일쯤에 9일이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이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표결에 붙이면 당연히 그 재적 3분의 2가 안 되니까 재적 그 과반에 출석 3분의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3분의 2가 안 되니까 만약에 전원 출석한다고 따지면 199명이 3분의 2거든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야권 총동원 해봤자 183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16명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한 2월쯤에 넘어가서 한다고 하면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 탈락자나 뭐 이런 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혹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 재의혹 재표결 때 찬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그래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뭐 공천 탈락자는 국민의힘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에도 민주당에도 공천 있겠죠. 탈락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복합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실제 뭐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 민주당도 뭐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싶은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은? 글쎄요, 이탈표를 그런 방식으로 뭐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약간 조금 의문이 들어요. 네. 의문이 그다음에 든다. 공천 과정에서 그 이제 수도권이나 어려운 그런 데는 다 기준이 있잖아요. 경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1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18명이 전부 다 이탈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할까요? 가담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그 이유 먼저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가 그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해외 여행을 다닌 의혹, 그리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옷값, 옷 구입비, 명백한 그 국고 손실죄이고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제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하고. 자,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 역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 같아요. 전형적인 맞불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소해서는 국민 지지받기 어려울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과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도 사실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데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국민들께 공개가 됐습니다. 왜 말 한마디 하는 원내 인사, 지도부 없습니까?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가 언제적 영부인입니까? 국고손실죄는요. 그리고 법문상 회계 담당자가 그것도 금액이 1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 무고성 거의 고소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해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고성으로도 비춰진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실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옷값의 출처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봉해버려가지고 봉인해놓고 그것도 밝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해서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수사기관의 의뢰를 한 만큼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비대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총장 등 주요 당 인사 선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 실무를 담당하실 새로운 사무총장은 초선의 장동혁 의원이십니다. 우리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우리 당의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같은 그런 보배입니다. 여론조사와 분석의 전문가를 모시게 됐습니다. 전 조선일보 기자 홍영림 기자를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자, 핵심 당직 인선으로 당 사무총장에 충청권의 초선인 장동혁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에 변호사 출신의 김영동 의원을 임명했는데 이게 둘 다 율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예. 이게 이제 중부권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의힘은 영남 중심, 뭐 민주당은 호남 중심, 뭐 이런 건 다 유권자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중부권에서 표를 얻어야 된다. 또 중도층에서 표를 얻어야 된다. 뭐 수도권에서 표를 얻어야 된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중점 과제이기 때문에 중부권의 국회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이제 공천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은 저는 뭐 높이 평가합니다. 그 정치적 감각이 꽤 있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율사. 예. 그러면 본인도 율사, 비서실장도 율사, 사무총장도 율사. 예. 그럼 뭐 대통령도 검사 출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몇 %나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가 쳐지고요. 또 이제 하필이면 사실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인데 장동혁 신임 사무총장이 예. 작년 보궐선거 때 들어온 국회의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요. 1년 한 6개월 정도 한 사람이 과연 이 중차대한 사무총장역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또 들어요. 그거는 제가 뭐 그 역량을 어떻게 평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보통의 사무총장은 대개 3선급에서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4선급도 했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1년 6개월 국회의원 생활을 한 사람이 과연 전국적인 이게 자기 지역구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지역구를 다 갖다 놓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전체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과연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의문이 드는 인선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들의 과거 발언이 인선에 대한 잡음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경우 의원은요, 노인 비하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과거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만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을 밀어내야 된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대한노인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사과를 한 가운데 연초에 또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 이렇게 종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일단은 예. 사과를 하시는 게 맞죠. 예. 네네. 그리고 직접 찾아가 뵈야죠. 사과하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예, 민경우 비대위원이 전향하신 분이라고 사실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우리 당과 같이 했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 했던 발언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 포용이라는 큰 틀에서 예. 국민의힘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지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론이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는지 예. 그 상황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용서를 해주고 또 가실지 네. 또 그게 이제 관전 우리가 예.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전향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가 된 발언이 사실 지난 10월에 나왔던 발언이고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임명 철회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일까요? 사실 타당의 예. 인선이기 때문에 철회해라 말하는 좀 월권일 수도 있는데 월권일 수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586 사실상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기득권에 냈다라는 비판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7, 8, 9세대 이른바 20, 30, 40 세대라고 했는데 정치권의 가장 구태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노인 폄훼 발언입니다. 여성을 왜곡하고 어떤 반여성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게 정치권의 구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대위원들 몇 면이 모르겠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적을지 몰라도 네. 정말 그 내면은 세신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 노인 보고 그냥 폄훼 발언을 넘어서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비대위원을 공천에 어떤 큰 틀을 짜는데 지도부로 세우는 게 그게 유권자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전 반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각오도 밝혔습니다. 삼국지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 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량은 결국 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몸살이지 말고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궁중암투나 삼국지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삼국지와 관련된 내용을 인용을 했던 거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 발언, 비단 주머니 얘기 아마 그런 것들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뭐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꾀를 내서 하는 식의 정치.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배척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를 잡지 않은 것도 아마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뭐 정치에는 이제 뭐 물론 뭐 꼭 정치를 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치에 또 테크닉도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없다고 치면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 그 새로운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향해서 비단 주머니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실제 전달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내용물은 이미 상당 부분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런 게 한 몇 박스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삼국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나는 제갈량의 삶을 동경한다. 여포는 동탁을 찌른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거 어떤 의중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하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또 정치적인 행보를 해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결국 이제는 좀 타겟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삼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좀 반감이랄까 대척점을 좀 삼아 왔었는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조금 조용한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들을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대서특필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 같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본인이 또 차별성을 두어야 되는 것도 있고 대척점에서 또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을 해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수요일에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고 이 측근이죠. 천하영인 가운데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신당에 합류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 그거는 뭐 이미 예측됐던 일이다. 네. 파급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파급력 별로 없을 거라고 없을 것 같다.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 이제 우리 당을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지금 함께 가겠다는 의미에서 나오고 있고 반응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거는 계속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타겟으로 해서 아마 공격을 계속 해댈 거예요. 안 봐도 뭐 그거는. 근데 그럴수록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냥 계속 큰 틀에서 옆은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계속 전진하라. 저는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냥 이 신당, 이준석 신당은 그냥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 미풍이 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다음 내용도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달성사저와 청와대 관저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 모습 함께 보시죠. 아유, 장시간 차를 타셨네. 괜찮으세요? 예, 잘 왔습니다. 한 4시간 걸리셨죠? 3시간 좀 넘었어요. 네. 날씨도 찬데 여기까지. 아닙니다. 네. 앉으시죠. 이따가 점심 드시고. 네. 주한 사절들 뭐 어디 식사 좀 대접할 때도 없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 뭐 좀 관저 공간 하나 좀 만들어 달라.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최근 석 달 사이에 세 차례 회동입니다.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을지부터 해석을 사실 해주세요. 석 달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달이에요. 두 달이다. 10월 26일부터 어저께까지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뭐 사실상 두 달 한 이틀 정도 지났죠? 네, 네. 그 정도의 세 번을 만난 거니까 두 달에 세 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거고, 이제 한남동 저 공관이 사실은 외무부, 옛날에 외무부 장관 공관이었거든요. 직전까지는 외교장관 공간이었죠. 그렇죠. 예. 그 전에는 그게 외무부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걸 또 이제 그 공간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다 해서 또 이제 그 선친이죠. 예. 선친과의 인연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이른바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예. 그 과거에 우리가 친이, 친박 뭐 이런 이제 세력 다툼이 있었고 서로 교체해가면서 정권을 잡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친이는 지금 대부분 친윤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친박은 그렇게 들어와 있지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인 지지층, 그중에서 특히 그 지지층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 친박 세력이 조금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약간 소외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징적인 예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마 뭐 저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친박 일부를 좀 뭐 발탁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후속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저런 만남이 좀 전통 지지층에 그만큼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TK 대구 경북에 사실은 지지율이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상징적인 분이시니까 네, 네.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막 움직이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대구 경북에 계시는 많은 당원들 또 우리 그 시민들께서 저는 마음이 충분히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번 그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 과연 이제 얼마만큼 예. 흡수할 수 있느냐. 그게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민주당 전 부대변인 소식인데 일단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그림인데 자, 일단 이경 전 부대변인이 2년 전 자신의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겠다 이런 현수막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대리기사를 찾겠다면서 현수막을 건 겁니까? 아마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재심이 있고 또 항소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심에서 변론의 핵심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셨는데 내가 직접 부른 대리기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특정해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블랙박스나 이런 거는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자료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해당 대리기사가 있다라는 게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 내용이기 때문에 물색해서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이걸 재판에도 그리고 당에도 한번 내보겠다. 이런 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경 전 부대변인은 좀 9,700여 곳의 대리기사 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뭐 찾아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블랙박스도 없고 뭐 지인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저런 현수막을 거는 방식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1심 판결이 나도록 그동안은 뭐 했죠? 이제 2년 전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무슨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문제가 있었던 그 보복운전 그로부터 2달쯤 뒤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장면이었는지를 아마 충분히 기억을 더듬거나 아니면 그때 이런저런 그 이제 조사를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고 지금 판사도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을 해서 결국 벌금 500만 원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저걸 가지고 다시 뭐 무슨 대리기사를 찾아서 어딜 다닌다. 아니 본인한테 대리기사를 불러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거 일정 보면 다 나올 텐데요. 네. 대리운전은 본인이 대리운전을 시켜서 만약 간 게 사실이라면 대리운전은 그날 약속의 마지막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갔으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 약속 며칠 이렇게 해보면 금방 나와요, 누군지. 그리고 만약에 대리기사를 불러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억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은 만약에 정말 대리기사가 운전해서 갔다고 한다면 보복운전을 최소 2번 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급정거를 뭐 2번을 했으니까 잠을 당연히 깼겠죠.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고 저희도 대리운전 지금 한 35년
이제 해본 경험이 있지만 예.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운전을 한다. 보복운전은 사고 날 걸 각오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예.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재심 청구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걸 뒤집기 위한 작업으로 봅니다. 이게 뭐 아직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완전히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뭐 이경 전 대변인이 부대변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뭐 출마도 지금 상당히 제약을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판에서도 항소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 나가겠다 이제 이런 노력으로 봐야겠는데요. 뭐 이것과 별도로 일단 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뭐 법원이 되었던 또는 이제 팩트가 되었던 사실관계로서 인정을 받아와야 뭐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은 또 노력하는 부분인 것이고 뭐 당이 결정하는 부분들은 또 당이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